뱀에게 말을 걸지 마라. 마크 골스톤. 1. 당신이 말을 거는 사람은 당신의 인질범이다. 지금 당장 설득해야 할 사람이 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건 해봤다. 그럴 때마다 벽에 부딪힌다. 상황을 바꿔보라. 상대를 당신이 설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당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인질범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숱한 장벽에 휩싸여 있다. 당신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개입할 차례다. 필자는 사실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 정신과 의사이다. 하지만 오래전에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재능이다. 그 재능을 통해 나는 파국 일보 직전에 노사를 화해시킨 적이 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는 몰랐지만 효과가 있다. 일련의 사건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적이다. 결국 나는 내가 사용해온 방법을 분석해 해답을 찾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간단한 몇 가지 기술을 알고 있었다. 차를 몰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바퀴는 미끄러진다. 기어를 내리면 마술처럼 제어가 된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기어를 올린다. 강요한다. 그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한다.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어 변속으로 상대는 저항을 멈춘다. 2. 뇌의 대화학.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인간의 뇌는 세 개로 되어 있다. 원시적인 파충류층, 진화된 포유류층, 영장류층이 그것이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인간의 뇌에 말을 걸어야 한다. 뱀의 뇌나 쥐의 뇌에 말을 걸면 안 된다. 성이 나 있는 사람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바이인시키려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상대방의 바깥쪽 뇌가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장 안쪽이나 중간에 있는 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대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뱀이나 토끼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상대의 파충류 뇌에서 포유류 뇌, 다시 영장류의 뇌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말을 걸어야 한다. 핵심은 편도체라는 이름을 가진 뇌의 한 부위이다. 당신의 뇌 안쪽 깊숙이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편도체는 위협이 감지되면 행동을 개시한다. 당신의 뇌에서 논리를 담당하는 부분인 전두엽 역시 위협적인 상황이 닥치면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하지만 뇌 바깥쪽에 있는 이 부위는 눈앞에 닥친 위협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늘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편도체에게 주도권을 넘겨줌으로써 신호를 직접 지시하거나 전두엽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준다. 이따금 정말 겁에 질리면 편도체는 즉시 바깥쪽 뇌에서 오는 정보를 차단하고 원시적 본능에 충실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다. 대개 편도체는 행동을 지시하기 전에 상황 판단을 기다린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편도체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물이 가득한 냄비라고 상상해보자. 냄비에 물을 서서히 데우면 몇 시간이라도 가열할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불을 세게 키우면 물이 끓어 넘친다. 편도체가 갑자기 가열되어 끓어 넘치지 않는 한
바깥쪽 뇌와 접촉하면서 효율적으로 활동한다. 바깥 뇌가 편도체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선택의 여지를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편도체가 끌어버리면 모든 게 끝장이다. 이렇게 편도체가 끌어넘치는 점을 우리는 편도체 납치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감성지능의 창시자인 다니엘 골만이 만들어냈다. 편도체가 끌어넘치는 순간에는 감정과 사고를 관장하는 뇌의 조종사 전두엽이 통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조종사 대신 뱀이 비행기를 조종한다. 이성적 사고 능력은 감소하고 기억 능력은 불안정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전체를 관통한다.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 벗어나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편도체 납치를 겪는 순간에는 감성지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편도체 납치가 극에 달아있는 누군가에게 논리를 얘기한다면 시간 낭비다. 편도체가 끓는 점에 도달하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의 바깥쪽 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거울 신경세포라는 마법의 물질. 과학자들은 원숭이가 보는 대로 따라한다라는 말을 한다. Monkey see, monkey do. 나중에 그 이름을 거울 신경세포로 바꿨다. 이 세포들이 원숭이의 마음속에 다른 원숭이의 행동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이다.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거울처럼 기능하는 신경세포가 있다. 이 세포들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공감 능력, 엠파시의 바탕이 된다. 그 세포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인도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게 한다. 자기인식의 신경학이라는 기사에서 신경연구의 선구자인 라마찬드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것을 감정이입세포 혹은 달라이라마 세포라고 부른다. 이 세포들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놓인 장벽을 완화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타인을 돌아보는 박애를 실천하게 하려고 자연히 이 세포를 만들어낸지 모른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거울처럼 반영하면서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고 세상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세상을 반영할 때마다 우리는 그 보상으로 누군가 역시 우리를 반영해 주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거울 신경세포 수용체 결핍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라난다. 현대사회에서 그런 결핍이 자라나 고통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데 절망한다. 그러니 누군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인정해주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면 살아가면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에 주는 만큼 세상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거울신경세포 수용체 결핍을 겪는 사람들은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실 거의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증상이다. 누군가의 갈망을 이해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다. 심리학 용어로 이렇게 상대의 갈망을 거울처럼 반영해 반응을 보이며 공감하는 방법을 미러링이라 한다. 5. 엇나가는 상대의 욕구를 파악하라. 공감을 얻고 있다는 감정은 힘이 세다. 누군가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한다. 그것에 성공하면 순식간에 관계의 역학을 바꿀 수 있다. 그 순간 서로를 이해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그 돌파구를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갈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하면 상대도 그 보답으로 당신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고 즉시 당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보답할 것이다. 공감과 그에 대한 보답은 저항할 수 없는 생물학적 요구이다. 그 힘을 알면서도 꺼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감정에 주제넘게 참견하길 망설이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진전이 없는 것 같다면 상대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최선이다. 6.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보여라. 저항하고 화내고 괴롭히고 협박하는 사람만 당신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인질로 잡혀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 Deep Listening은 USC 리더십 연구소 설립자인 워런 베니스가 자주 쓰는 것이다. 워런은 이제껏 내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에게든 그는 오히려 상대에게 더 관심을 기울인다. 지인들과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다. 모두 열정적 사람들이었다. 주거니 받거니 속사포 같은 공격을 퍼붓다가 기어이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 지경에 이르렀다. 혼란의 와중에도 워런은 아무 말 없이 열중한 채 듣고만 있었다. 대화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 토론자들이 말을 고르는 동안 워렌이 끼어들어 가장 공격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던 친구에게 물었다. 아까 그 철학자에 대해 지적했던 걸 좀 더 이야기해주게. 토론의 승패를 도출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하게 만들어준 질문이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친구를 얻고 최고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듣는 데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수록 당신은 그 사람의 거울 신경세포 수용체 결핍, 즉 자신의 감정을 외부 세계로부터 미러링 받고 싶은 생물학적 갈망을 충족시키게 된다. 당신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공감하게 된다. 그러니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7.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를 원한다. 상대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더 깊은 감동을 준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해주는 것과 같다. 당신은 존재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당신은 세상의 일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이다. 상대는 그 보답으로 당신을 위해 세상 끝까지라도 갈 것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것은 당신 인생에서 짜증나는 인물들 역시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거나 특별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생겨난 그런 소외의 경험은 다시 그들의 성격을 나쁘게 만든다. 악순환은 반복된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심각한 거울 신경세포 수용체 결핍을 겪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피할수록 사태는 악화된다.
그들은 더욱더 충격적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원하던 공감을 얻어내는데 실패한다. 그들은 관심에 굶주려 있으며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지 못할 때 부정적인 방법을 찾는다. 이것을 그래피티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이유는 한 가지다.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그만 괴롭히길 바라는가? 그러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된다. 8.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 들어보세요. 나는 알렉스에게 말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40대 중력인 그는 내 카우치에 앉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온갖 업무를 이야기했다. 그런 그가 내 말에 깜짝 놀라 물었다. 뭘 들어요? 고요함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선생님 머릿속에서 웅얼대는 소음과 인생을 소란하게 만드는 소음 사이에 있는 것 말이에요.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고 근성을 시험하게 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도를 넘어 고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장기적 목표를 보지 못하고 일시적 위안만 찾게 된다. 5장에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고통에 빠진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첫 단계는 사람을 그 상태에서 끌어내려 그의 뇌가 당신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옮겨놓는 것이다. 고통에 빠진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면 그들의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이다. 10대 자녀를 대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10대들의 감정 발산은 가족 모두의 정신건강과 아이의 탈선을 방지하는 데 필수이다. 사춘기 아이는 마치 외계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말이다. 10대 청소년은 성인보다 분노에 대해 강렬한 생물학적 반응을 보인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도 매우 높다. 청소년의 신경세포는 여전히 분리를 계속하면서도 과도한 연결을 잘라내는 중이다. 의사결정회로 역시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못했다.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받다가 쉽게 고통에 빠져버리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성인들은 그런 청소년을 대하는 데 서투르다.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과잉 보호한다. 입을 꼭 다문 채 감정 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10대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방법은 어른의 경우와 다르다. 따로 대화 시간을 마련하려고 애쓰지 말고 같이 자동차를 탔을 때 같이 둘만 있는 기회를 노려 질문을 던져보라. 나한테 실망감을 느꼈던 점은 뭐니? 그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어떻게 하고 싶었니? 그래서 어떻게 했니? 9. 내가 어필하고 싶은 모습대로 나를 내보여라. 부조화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낄 때 최악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가족에게 소리를 지를 때 혹은 고객이 서비스 센터 담당자에게 고함을 칠 때 고함을 치는 사람은 상대가 자기 말을 잘 듣고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고함 치는 사람은 자신이 위협을 하거나 겁을 준다고 느끼는 대신 오히려 자신이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다는 느낌에 잡혀 있다. 이것은 심각한 부조화로 끝이 좋지 않다. 부조화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설득하는 것도 방해한다. 부조화는 관계를 분열시킨다. 부조화는 커리어를 교착 상태에 빠뜨린다. 그러므로 부조화를 찾아내 고쳐야 한다. 부조화를 피할 수 없을 땐 선수를 쳐라.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자신이 서투르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것이다. 이런 겸손함은 대부분의 사람을 무장해제시킨다. 또한 부조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지워준다.
여행을 하거나 다른 문화권과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한다면 부조화를 지우기 위한 선제 겸손의 기술을 기억하라.